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시댁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내고 계시는 10월드는 어떠신가요? 제가 겪어온 10월드는 만만치도 않았고 순순치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별나고 피곤하고 지치는 10월드였죠.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남편과 정반대의 시댁 식구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결혼 도장을 찍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우같이 어떤 내색 하나 없이 가족들이 다 평범하고 화목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시댁은 왜 이렇게 저희들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같은 선택을 하며 남편과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부탁과도 같은 오늘의 사연입니다. 모두들 공감해 주시며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남편보다 조금 늦게 입사하게 되어 회사 격리일을 했었죠. 저와 제 남편 모두 20대 초반부터 쭉 성실하게 일만 해왔습니다. 각자 이전에 이성을 만났던 연애 경험도 적었더라고요. 그랬던 저희 둘을 모두 알고 있던 회사 사람이 중간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나갔던 자리였는데 어떻게 사람 관계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나가게 된 자리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큰 기대가 없이 회사 사람의 부탁으로 나갔던 자리에서 의외의 호감을 가지게 된 저희 둘은 그 다음 식사 자리를 약속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짧았던 몇 번의 만남과 데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했던 식사 자리를 가지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죠. 대화를 나누어 볼수록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20대밖에 되지 않긴 했었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보다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몇 번 만나면서 평범한 환경에 적당한 벌이, 남들 보기에 멀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메리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남편도 무던하면서도 쾌활한 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어떤 이야기에도 방긋방긋 잘 웃어주는 사람이어서 특히나 좋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만남 후에 빠르게 상견례를 했어요. 저도 남편 쪽도 크게 미룰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던지라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차라리 좋았네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믿고 가정을 꾸려가자는 일념하에 어렵사리 모아온 적금도 깨서 저희 둘이 모은 자금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참 저희를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르겠어. 내 주변 친구들만 봐도 각자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일이 다반사더라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처음부터 해낸 거니까 정말 끝까지 잘 살아봐요. 그리고 적금은 아깝게 깨긴 했지만 이제 결혼하고 신혼생활하면서 다시 빠듯하게 모으면 될 테니 너무 걱정 말자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정인이 네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지내온 줄 몰랐어. 정말 네 덕이 크지. 고마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식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너에게 감사하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정윤아. 네, 그렇습니다. 적금도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모았고 그 아까운 적금을 깨서 결혼 자금으로 다 털어서 썼던 것이죠. 저는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모으면 금방 모을 수 있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산은 결혼식이 아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신혼부부에게 가장 난제는 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저희 둘이 함께 다니던 회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최대한 서울에 있는 집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동산을 몇 번을 돌아보고 발품을 팔아도 도저히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군요. 그래서 저희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능한 곳을 찾다 경기도 지역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여보, 어떡 해요. 진짜 결혼식은 어떻게 올린다 해도 집이 도저히 안 구해지네. 집이 많아도 우리가 살 집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서울에서 집을 얻고 싶긴 한데 나중에 애들 교육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서울권 내에서 집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 근처는 어때? 경기도권인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지하철로 30분도 안 걸려.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가 돈 모으면 언제든 서울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사실 조금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친정 언니들도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이 괜찮겠냐고 저를 걱정하며 만류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다고 잘했다고 기특하다며 도와주신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그저 계획을 틀어버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가 예뻐라 예뻐. 어떻게 신혼집을 이쪽에다 구할 생각을 다 했대? 그래, 요즘 애들은 시댁이랑 떨어지려고 그렇게 난리라던데 우리 새아가는 얼마나 착해.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모실 생각도 하고 정말 대견해 며느라가.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탄하게 신혼집을 구하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펼쳐질 우리 가정에 대한 상상을 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시댁 어머님이 그렇게 평범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나 결혼식을 준비하며 몇 번 만나 뵈었을 때 어머님의 모습은 진짜 어머님의 본 모습이라고 하기 어려운 가면을 쓴 모습이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일부러 숨기신 것인지 낯을 가리셨던 것인지 말이에요. 우선 어머님은 말씀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억세고 드센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못 믿었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참견하시는 정도가 정말 도를 지나치다 못해 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집에서 막내로 살아왔기 때문에 밥을 하거나 반찬을 다양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적었어요. 신혼 초에 그래도 남편 맛있게 밥을 지어주겠다며 요리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께서 도대체 음식을 돈 주고 배우면 얼마나 배운다고 당장 그만두고 CM이 둬서 뭐하냐는 이야기로 혼을 내셔서 바로 그만두고 그날 이후로 어머님께 직접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얘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음식 그 몇 개 만든다고 그걸 돈 주고 배우니? 참 요즘 젊은 애들 생각도 짧지. 얘, 그 돈 있으면 우리 옷이라도 하나 사다 줘라. 그 요리 학원 그렇게 비싸다던데 며느라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나 보다.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우리 아들만 고생하고 밥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남편과 함께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따로 시댁을 찾아가서 어머님께 요리를 배우고 그날 만든 음식을 그대로 싸서 저희 집으로 가져가는 것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아들내미 밥 먹이는 거 식지 않게 따뜻하게 먹여야 한다면서 꼭 저를 그렇게 닥달하시고 굼뜨다고 빨리빨리 챙겨서 어서 가라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저도 이 집의 식구가 된 건데 아들만 챙기시는 어머님. 마음이 울적했지만 남편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어머님도 피곤하실 텐데 제가 요리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려 노력했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빨래를 집안에 널어두고 출근을 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널어둔 빨래가 사라졌지 뭐예요. 이게 뭐지? 도둑이 든 건가? 싶은 마음에 너무 놀라서 남편을 붙잡고 큰일 났다, 도둑이 들었나 보다 이야기를 하며 집을 차근차근 봤는데 없어진 것은 오직 빨랫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설마 하는 마음에 옥상으로 향했네요. 저희 빨랫감들이 다 옥상에 다시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넋을 놓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몰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열쇠 준 적 없는데 당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열쇠 준 적 있어요? 그게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그렇게 뜸을 들이며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댁 어머님께 열쇠를 카피해서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겨드렸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기가 찼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잖아.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네. 엄마가 우리 집 살림 좀 도와주겠다잖아.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당신한테 말했다가는 당신이 팔짝 뛰면서 싫어할 게 뻔하고. 아니,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일이야 그게? 집 열쇠를 드리는 게? 드렸으면 드렸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었잖아. 도대체 여보는 나랑 사는 거야, 어머님이랑 사는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로 시댁 문제로 말이죠. 저희 부부 사이 문제로 싸웠다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고치고 서로 잔소리하며 맞춰나갈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시어머니의 참견은 끝이 없었어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려서 이사를 갔음에도 주택에서 지내시던 시댁 어머님이 방을 내어줄 테니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가, 며느라가, 어차피 이렇게 가까이 지낼 거 뭐하러 그 집서 고생을 사서 하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냥 우리 사는 집에 들어와. 방도 동식이 살던 방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 있어서 며느라가 집만 챙겨서 몸만 들어오면 된단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니? 밥도 오손도손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너희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지 않니? 애미가 되어서 밥 좀 차려주고 따스한 음식 먹이고 빨래도 하고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지. 너희 고생 덜 시키려고.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덜 고생시키고 더 배려해 주시려는 마음이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시댁과 이만큼 가까이 지내게 된 것도 엄청난 고민 끝에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어머님께서는 어디까지 원하시는 것인지 들어와서 사시는 것까지 원하시다니. 달콤할 것만 같았던 신혼생활은 어느새 불편한 현실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끊임없이 삐걱거리며 부부싸움을 했었죠. 여보, 어머니 얘기는 이해가 되긴 하지? 어떻게 생각해?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자, 이성적으로. 아니,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못 박아버리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됐어? 10년이 된 거야, 20년이 된 거야? 아직 신혼이잖아, 우리. 어머님 댁에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양보하라는 거야? 그래, 당신 마음이 서운한 거야, 알겠어. 그거 모르겠다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가 왜 들어오라고 하시겠어? 거리도 가깝고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집안 살림 도와주시고 밥 해주시고 그러면서 전셋집 살아갈 바에 그 돈은 빼서 우리 비상금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더 좋은 집 사면 되잖아. 생활비도 아끼고 엄마 밥 먹고 얼마나 좋아. 퇴근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지금 퇴근하고 얼마 못 쉬고 집안일 하다가 지쳐서 자잖아. 이게 뭐야? 아니 그래서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겠다고? 귀엽고 그러시겠다는 거지?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지치는데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인지 뭔지 자기 엄마 편을 그렇게 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신혼인데 적어도 이 짧은 시기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남편 꼬락서니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어요. 남편은 계속 시댁 어머님께서 당신 생각이 분명히 있어 불렀을 거라며 끝까지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 좋다, 네 맘대로 해라 하는 심보로 화가 나서 친정 언니네로 피신을 했어요. 언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도대체 시댁이란 게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피 말리는 게 시댁인가? 우리 엄마도 우리 집 열쇠 안 갖고 있는데 왜 시어머니만 우리 집 열쇠를 갖고 있어야 해? 내가 왜 다 참아야 하고 남편 좋으라고 요리학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요리를 배워야 하는 거냐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미치겠다니까. 열불이 나서 참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계속 볼멘 소리를 퍼부어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무뚝뚝한 친정언니도 어느새 제 편을 들어주며 같이 욕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만에 시원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언니, 제 편 그렇게 쉽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할 당시에도 어떤 살림살이도 보태준 것 없이 혼자 힘으로 해야 끝까지 씩씩하게 잘 사는 것이라며 덕담만 해주었던 언니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 입장을 이해해주는 언니와 살아갈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남편을 마주하고 아빠를 찾는 저희 아이는 어떻고요? 그래서 저도 작심하고 어머님과 남편 둘에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에는 우리 부부가 둘 다 힘들게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게 안쓰럽다는 입장이셨어요. 남편과 싸우면서 나누었던 대화, 동일하게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일 다녀오면 얼마나 지치니? 집안일 하기 힘들고 피곤할 테니 그냥 시댁으로 들어오면 편하게 밥 먹고 잠자고 얼마나 좋니? 그렇게 편하게 지내라는 의미였지 다른 건 아니었단다. 그렇게 분을 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새아가? 남편이랑 너무 그렇게 날 세우며 싸우지 마라. 난 보기 안 좋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에 곧 태어날지 모르는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쉬는 게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말에 몸이라도 편안하게 외식을 하러 간다고 해도 시부모님께서는 사치스럽다고 꼬종을 하시더군요. 어머머 얘들 좀 봐. 집에서 다 해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못하러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그걸 사먹니 사먹길. 다들 배짱도 어지간히 좋다. 니들 그 돈 다 모아봐라.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 모르니? 아직 애기도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팍팍 쓰고 사냐 쓰고 살기는.
진짜 어려워봐야 아껴 쓰고 덜 쓰고 저축하지, 그치? 아직 멀었다, 너희 부부. 그런데 저희가 시댁에서 살아가면서 어디 마음 놓고 외식이라도 한 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라도 놀러 가려고 계획을 한다 해도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시부모님을 쏙 빼놓고 갈 수 있겠어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에도 시댁 식구 의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하지만 어머님과 남편은 참 짝짝꿍도 잘 맞죠. 그냥 시댁 집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사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전셋집을 겨우 구한 것인지 남편은 누구보다 잘할 텐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우라통이 터지다 못해 눈물이 찔끔 나는 기분이었어요. 제 의견이라고는 들리지도 않는 듯 모두 묵살이 되어버리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한다 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은 절대 안 되고 우선 시간을 두고 지내보며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내세웠어요. 저는 도저히 절대 용납이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댁에 찾아뵙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그렇게까지 못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밥도 잘해 먹고 빨래도 알아서 잘해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머님의 완고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저희 두 명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피곤했던 게 안 피곤해지고 치우던 걸 안 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저는 당장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같이 가야 하는 제가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시어머니께 반대 의견을 보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다행히도 제 뜻대로 시댁과 가까운 문제의 신혼집에서 생활을 몇 년간은 이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는 시부모님도 어쩌지 못하시고 이사와라 들어와라 같이 살자는 말씀이 전혀 없으시더군요. 저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까르르 웃어주는 그 얼굴에 그간 받아왔던 스트레스도 단번에 풀렸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강했던 어머님은 어디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다단계를 하신다는 것은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과 굉장히 친했던 친구분이었는데 그 길로 빠졌다며 뒷이야기를 많이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에이구, 그 바보 같은 순자. 나랑 국민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그렇게 바보 같은 구석이 있었는데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다단계 빠졌다는 얘기는 애초에 했었지? 그래,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시작했다네. 바보 천치도 그런 바보 천치가 없어요.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애가 말을 들어야지. 원참. 지 인생 그렇게 쉽게 말아먹는 것도 능력이다, 능력이야. 난 그냥 손들라고. 순자,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들어. 그렇게 순자라는 친구분 욕을 많이 하셨던 시어머니셨죠. 하지만 한순간 태도가 180도 바뀌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어느 순간 다단계에 빠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분 중에 순자라고 하시는 분이 새로 시작했다고 하는 그 사업에 같이 뛰어드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 일이 다단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죠. 아니, 내가 그렇게 순자 욕을 했었는데 내가 미쳤었지. 순자 좋은 일 하고 있더라고. 무슨 사회공헌? 그런 것도 하고 돈을 겁나게 쓸어 모으던데
알고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돈 벌고 순자도 돈 벌고 같이 돈 벌고 같이 부자 되는 그런 일이었어. 진짜 내가 멍청했지. 나쁠 게 하나 없는 괜찮은 일이었는데 이제야 시작하다니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은근히 투자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이미 하셨는데 더 나은 투자를 받아서 파일을 키우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부부에게 투자금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결사반대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설적으로 다단계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직접 말씀드렸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 좋다는 거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 허울만 좋은 사업이지 다단계라고요, 어머니. 어머님 친구분이 다단계 하신다고 그렇게 욕하시고 미워하고 걱정하셨던 건 생각 안 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투자까지 위험하게 하시면서 다단계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진짜 저희 집안 다 말아먹으면 어머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에요, 어머니. 진짜 그만하셔야 해요. 저는 남편에게도 호소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다단계에 빠지신 것 같으니 어서 그만두시라고 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초반에야 누구든 호기심으로라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어머니께 그만두고 나오시라고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치를 떨며 절대 반대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저희 집안의 치부였어요. 친정 식구 중에서도 다단계 빚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다단계라 하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무리 좋고 이득만 보는 일이라고 해도 사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엇비슷하게 그런 일일 수 있더라도 위험성이나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다단계, 그 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정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는커녕 무시한 것에 가까웠죠. 제1금융권에서 끌어오기 어려운 자본들을 사채를 통해 모았고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손을 뻗치고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은 억대가 넘어가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다단계 회사에 그렇게 쉽게 갖다 준 것이었죠.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저는 계속 떠보고 물어봤네요. 여보, 어머님 다단계인 거 알고 있는 거 맞지? 그걸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말이 안 되잖아, 여보. 그거야 알고 있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그거야 그런데 내가 침착한 게 뭐가 문제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 아니 여보, 어머님 다단계 더 깊게 하시기 전에 뜯어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나만 마음 급하고 미칠 것 같은 거야? 이러다가 시댁 어르신들 살고 계시는 집도 날아간다니까? 다단계 그렇게 쉽게 볼 일 아니라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평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뭐 어머님이랑 둘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아니냐고,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건지 똑바로 말하라고 남편을 쪼아댔어요. 끊임없는 추궁 끝에 나온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사실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손을 뻗으셨고 남편은 수중에 돈이 없었지만 만들어내서라도 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교육자금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어렵사리 모아온 적금을 깨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내 남편이 갈 때까지 갔나 싶더라고요.
마마보이여도 이렇게 사리 분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마마보이가 있다니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에 스팀이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저희 부부 둘 다 그렇게 벌이가 넉넉하지도 않고 어렵사리 쪼개고 쪼개서 생활비 덜 쓰고 덜 먹으며 미래를 위해 모아온 돈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어머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걸까요? 아프시거나 급하게 일이 생기신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시어머니 다단계 투자금에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와장창 모조리 깨져버렸어요. 어머님이 다단계에 깊게 빠지시면서 끊임없이 돈을 더 필요로 하셨죠.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이 심해졌던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까지도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모습을 정말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말이죠. 아이들도 상황을 알아버리게 되었고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싸늘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험악한 아저씨들이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통에 아이들은 그저 자지러지게 울더군요. 제가 걱정을 했던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결국 사채업자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댁 어르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그렇게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그 집을 넘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 쪽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사실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주택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팔렸으니 정말 시부모님께 남은 거라고는 저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남편은 두 형제 중에 첫째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싸고 들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노래로 성공하겠다며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며 지내는 중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 벌어본 경험이라고는 없는 분이었죠. 그렇게 시부모님께 붙어서 생활비 아끼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기대실 곳이라고는 저희 집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 집이라고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모아둔 적금이라고는 이미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고 살고 있는 집도 전셋집에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저희 집임에도 시부모님은 얹혀서 지내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련님도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니 저희 집으로 얹혀 사실 생각을 당연히 하셨던 것이었겠지요. 아, 우리 집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 노래 계속하고 엄마 아빠랑도 지내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같이 집에서 지내는 것. 아이들도 제가 오며 가며 잘 봐드릴 테니 베이비시터는 안 써도 되겠어요. 되려 인심 써주듯 아이를 봐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도련님을 보며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넓은 집도 아니고 아이들 키우며 겨우 살고 있는 집인데 도련님의 시부모님 두 분까지 들어온다니요. 이게 무슨 상상 초월하는 상황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다단계 투자금으로 적금을 빼주고 시댁에서는 다단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빚은 왕창 생겨서 저희까지 사채업자에 시달려야 한다뇨.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별거를 하자고 남편에게 통보를 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어도 사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시댁 어머님 집까지도 다 꿰차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더 이상은 한 지붕에서 못 살겠어. 사채업자는 왜 저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구는지 모르겠고 사실 어머님이 사채 쓰신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단계는 또 계속 하시는 거잖아.
집안을 살려보시겠다 하면서도 다단계를 계속 하시는 것이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논리야? 당신도 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거야? 왜 맨날 엄마 이야기만 하면 말이 없어지는 거야? 벙어리야? 엄마랑은 그렇게 쿵짝이 잘 맞아서 서로 돈도 다 빌려주고 나한테 안 한 얘기도 많잖아. 나 정말 못 살겠어. 당분간 애 데리고 나가서 지낼게. 그런 줄로만 알아. 어차피 회사에서 얼굴 보니까 괜히 나 찾겠다고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우선은 친정 언니네로 아이를 데리고 피신을 갔었죠. 아이는 저희가 도망쳐 나온 집 근처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아이 등하교를 매일같이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을 챙기고 회사 갈 준비를 해서 아이를 새벽같이 등교시키고 나서야 저도 회사로 출근하는 일정을 몇 달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철은 또 왜 이렇게 전쟁 같은지요? 아이를 데리고 타기에 숨이 막히고 아이한테도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정말 딱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하면 남편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이도 먹고 이직하기 어려운 상황에 제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회사 하나 마음대로 못 그만두고 못 옮기고 있는 제 처지가 참 딱하더군요. 차라리 빠르게 이혼 도장 찍고 나라 도움이라도 받으며 사는 것이 나아도 낫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맨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사채업자를 피해 다니는 것이 너무도 끔찍했고 아이에게도 너무 큰 상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나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를 버리고 남남처럼 살아갈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더군요. 끝까지 엄마가 불쌍하다며 엄마는 혼자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마보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어떻게 양육권 주장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겠죠.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겠다는 것도 결국 합의를 했고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으로 제 결혼을 끝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의심해 본 적도 한 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끝을 마친 것은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플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저와 제 자식에게는 새로운 계기이고 시작이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곧장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 회사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사회생활은 이 한 회사에서만 해왔는데 일이라고는 격리 업무밖에 알지 못하는데 말이죠. 용기를 냈습니다. 제 새끼를 키워야겠다는 다짐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사입히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교육을 받게 하리라 다짐을 하며 열심히 살았네요. 초반에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준다고 해도 가진 것도 없는 남편이라 매달 고작 20만 원밖에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서빙하고 요리하는 것부터 연회장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동대문 남대문에서 도매 소매 일을 돕는 일도 해보았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걸어서 할 수 있는 배달들도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하나의 일을 제대로 진득하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서는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두서없이 2가지 이상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반복하다가 저는 저와 딱 맞는 아르바이트를 운 좋게 하게 되었습니다. 꽃가게에서 꽃을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들고 손을 다치고 어렵다고 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꽃을 만질 때만큼은 행복하고 생기가 돈 적이 없었을 정도로 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인분께서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새벽에 일해도 괜찮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정윤 씨, 새벽에 꽃시장 가는데 같이 다녀볼래요?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옆에서 알려줄게요. 저는 이 제안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더 이상 투잡, 쓰리잡은 어렵겠다 싶었는데 제가 일을 하던 꽃집에서 그것도 제가 가장 원했던 일을 더 배우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꽃가게를 운영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제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생각보다 꽃을 다루는 것은 섬세하고 예민한 일이어서 아무나 맡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꽃을 다루는 일이 섬세하고 예민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다루는 대로 다루어지고 물을 주면 주는 대로 싱싱해지고 어떻게 잎사귀와 줄기를 자르고 어떤 꽃과 어떤 꽃을 곁에 두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성취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의지했던 사장님께서 몸이 편찮아지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가게를 저에게 인수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따로 값을 치르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아르바이트라고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모습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늦지 않고 일을 함께 해준 것이 고맙다며 저에게 가게를 맡기시듯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얼떨떨하고 몸이 아프신데 이렇게 넘겨주셔도 괜찮나 사장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노후 자금도 넉넉히 챙겨두셨고 자식들도 자기 밥벌이하고 보험도 꽤 괜찮게 들어둬서 현재로서는 걱정이 크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껴가며 운영했던 가게가 사라진다면 그게 더 큰 상실감으로 올 것 같다고 가게를 저에게 맡겨주신다는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밤낮 없이 꽃가게 포장과 배달 일까지 했어요. 동네에서 꽤 입소문난 잘 나가는 꽃가게 사장님이 되었죠. 백만장자는 아닐지라도 남편과 살며 눈칫밥 먹고 매일 울며 살았던 때보다 지금이 수천 배, 수억 배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에게 결혼은 인생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일들을 직접 겪을 수 있었던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같고 행복 그 자체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보며 솔직하게 부러운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 사람의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실 콩깍지가 크게 씌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점들이 우리에게는 눈 가려 보지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시댁 식구들과 합도 중요하니 가족들과의 만남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모두들 저 같은 마마보이 절대 만나지 마시고 행복하게 꽃길만 걸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